투자 편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암호화폐 투자 기업이죠. BMNR Immersion Technologies, 줄여서 BMNR입니다. 이 회사를 둘러싸고 지금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는 이 행동주의 공매도 리포트로 유명한 캐리데일 캐피탈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피터 틸 그리고 캐시 우드 같은 기술 투자계의 거물들이 이끄는 강력한 지지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대립구도예요. 그렇죠.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전망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양측의 주장을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과연 진짜 핵심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BMNL 사태는 단순히 차트 분석이나 재무제표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 안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전략이 숨어 있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특히나 캐리데일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합리적인 분석과 또 피터 틸이나 캐시 우드처럼 미래 비전에 대한 강한 신념이 어떻게 이렇게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먼저 논쟁의 핵심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BMNR이 내세우는 그들의 핵심 전략, 플라이휠 효과라는 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플라이휠이라는 말이 원래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성공 사례를 설명할 때 자주 썼던 용어인데요. 한번 탄력을 받으면 계속해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죠. 아, 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계속 도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BMNR은 이 개념을 자기들의 이더리움 매집 전략에 적용한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NAV라고 하죠. BMNR의 경우는 이게 대부분 이더리움 가치일 텐데요. 그렇죠. 이더리움을 주로 사모으니까요. 네, 이 NAV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제 가진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하면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바로 이더리움을 더 사들이는 겁니다. 공격적으로요. 아하, 돈 빌려서 이더리움을 더 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식 1주당 포함된 이더리움의 가치, 이걸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게 목표인 거죠.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당 가치가 높아지니까 투자자들이 더 매력을 느끼고 주가가 오르고 그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주당 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그럼 회사는 또다시 높은 가격, 즉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와, 듣기만 하면 정말 완벽한데요? 돈을 벌어서 더 큰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이죠. 계속해서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핵심 자산인 이더리움을 늘리고 동시에 주주 가치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BMNR이 꿈꾸는 플라이휠의 선순환입니다. 듣고 보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이라고 하죠? 거기가 비트코인으로 했던 방식이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BMNR 스스로도 MSTR 사례를 많이 언급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캐리데일 캐피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거군요. 이 플라이휠 이제 제대로 안 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냥 제대로 안 돈다 수준이 아니라 캐리데일은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더 이상 긍정적인 선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가치를 계속 갉아먹는 악성 희석의 굴레, vicious cycle of dilution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악성 희석의 굴레라. 와, 표현이 정말 살벌한데요? 그냥 희석도 아니고 악성이라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 같은데 캐리데일은 어떤 근거를 대고 있나요? 캐리데일 리포트를 보면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의 급격한 하락이에요. 프리미엄이요,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 말이죠. 네, 맞습니다. BMNR이 한창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높았을 때는 이 프리미엄이 100%를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실제로 가진 이더리움 가치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됐다는 거죠. 와, 2배요.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캐리데일 리포트에 따르면 이 프리미엄이 최근에는 1.2배 수준,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한 20% 정도까지 폭락했다는 겁니다. 100% 넘던 게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엄청난 하락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플라이휠 전략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이휠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 바로 높은 프리미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주당 NAV, 즉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달러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주당 100달러 가치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200달러에 거래된다면 프리미엄이 100%인 상황이죠. 이때 회사가 200달러짜리 신주로 하나 발행하면 그 돈으로 100달러짜리 이더리움을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200달러니까 100달러짜리 이더리움 2개를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신주 발행을 통해서 들어온 돈으로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1주당 NAV도 함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회사 전체의 자산이 주식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니까요. 이게 바로 플라이휠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 자본을 얻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하,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신주 발행 자체가 기존 주주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군요. 공짜 자본이라니 정말 마법 같은데요? 네, 마법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마법은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다시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만약 프리미엄이 1.2배, 즉 2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죠. 주가는 120달러가 되겠죠. 네, 주당 NAV 100달러에 프리미엄 20%니까 120달러. 이때 회사가 120달러짜리 신주를 하나 발행하면 100달러짜리 이더리움을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1.2개 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프리미엄이 100%일 때는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개밖에 못 사는 거죠. 신주 발행을 통해서 얻는 이득, 즉 공짜 자본 효과가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확실히 차이가 크네요.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은 만약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즉 할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럼 신주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으로 원래 가치만큼의 자산도 못 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주 발행은 더 이상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 1주당 NAV를 희석시키는, 즉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플라이휠이 완전히 거꾸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캐리데일이 말하는 악성 희석의 상태입니다. 와, 프리미엄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네요. 결국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BMA날의 핵심 성장 엔진인 플라이휠 전략 자체가 멈추거나 심지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심각한 지적인데요. 네, 그래서 캐리데일은 이 프리미엄 하락을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캐리데일의 두 번째 지적은 더 직접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이요? 그건 뭔가요? 바로 엄청난 규모의 신주를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캐리데일 리포트에 따르면 BMNR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했다고 해요. 100억 달러요? 잠깐만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환율 대충 따져도 13조 원, 14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인데요? 3개월 만에요? 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플라이휠 전략의 핵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주식 1주당 보유한 이더리움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캐리데일의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인 주당 이더리움 가치, 즉 NAV per share의 상승률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는 겁니다. 13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 주당 가치 상승은 시원찮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죠? 그게 바로 캐리데일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새로 들어온 막대한 자금이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단순히 회사의 외형적인 덩치만 키우는 데 소모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가치는 별로 안 오르고 있다.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어쩌면 플라이휠의 동력이 이미 상당히 약해졌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캐리데일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투명성 악화 주장입니다. 투명성이요? 갑자기 투명성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캐리데일 리포트를 보면 BMNR이 과거에는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플라이휠 전략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공개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총 몇 주를 발행했는지, 총 발행 주식수, 그리고 그 결과 주당 순자산 가치, NAV 펄시어가 얼마나 되는지 같은 데이터들이죠. 네,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들이네요. 전략의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캐리데일에 따르면 BMNR이 최근 들어서 이 핵심 지표들을 주간 단위 보고서에서 슬그머니 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지표들을 공개 안 한다고요? 왜죠? 그 이유에 대해서 BMNR 측의 공식적인 설명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캐리데일은 이걸 매우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왜 회사가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성과 지표를 갑자기 감추려고 하는 걸까? 그러게요.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캐리데일은 이게 경영진 스스로 자신들의 플라이휠 전략이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약점을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불리한 정보가 있어서 그걸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단순히 실적이 나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신뢰의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BMNR처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안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기업에게는 이런 투명성 문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피터 틸이나 캐시우드 같은 거물 투자자들이 BMNR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회사가 현재 상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라는 말에 설득력마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제대로 공개 못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투명성 문제가 단순히 회계적인 이슈가 아니라 결국 그 회사가 파는 미래에 대한 꿈 자체의 신뢰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투명성 문제가 단순한 거버넌스 이슈를 넘어서 BMNR을 지지하는 핵심 논리, 즉 미래 비전이라는 투자 철학 자체의 근간을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업이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캐리데일 리포트는 BMNR 내부의 이런 문제점들, 즉 플라이휠 동력 약화나 투명성 문제 외에도 BMNR을 둘러싼 외부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캐리데일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설령 BMNR의 플라이휠이 과거처럼 아주 잘 돌아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굳이 높은 프리미엄까지 내가면서 BMNR 같은 간접 투자 수단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BMNR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BMNR이 속한 시장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시장 환경 자체가 BMNR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아, 그건 저도 체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하나 사려고 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앱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인이 직접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또 해킹 위험 없이 내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꽤나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했고요. BMNR이나 MSTR 같은 기업들은 바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대신 안전하게 사서 보관해줄게, 대신 좀 더 비싸게 사. 이런 논리가 먹혔던 겁니다. 일종의 편의성 비용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우리나라에도 업비트, 빗썸 같은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대형 거래소들이 많이 생겼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아주 직관적이고요. 또 관련 규제도 예전보다는 훨씬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뭐랄까 큰 어려움 없이 직접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직접 투자의 문턱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BMNR 같은 대리 투자 수단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프리미엄을 낼 용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저 회사 주식을 사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직접 투자 말고도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고요? 네, 어쩌면 이게 BMNR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의 등장입니다. 아, ETF.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조만간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ETF가 왜 BMNR에게 큰 위협이 될까요?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해당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효과를 주고요. 정확합니다. ETF는 아주 낮은 운용 보수만 내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 ETF라면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도 뛰어나서 언제든 쉽게 현금화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비교해보죠. BMNR 주식을 사면 현재 기준으로 대략 20%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야 합니다. 네, 아까 1.2배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BMNR이라는 회사 자체의 경영 리스크, 예를 들어 경영진의 판단 착오, 나 전략 실패 가능성, 심지어는 방금 이야기한 투명성 문제 같은 리스크까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현물 EPF가 나온다면요. 프리미엄 없이 거의 이더리움 가격 그대로 투자할 수 있고 회사 경영 리스크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투명한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BMNR 주식에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할까요? 물론 BMNR만의 장점, 예를 들어 적극적인 운용 전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ETF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은 BMNR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건 정말 BMNR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기술 발전과 규제 변화가 이렇게 기존 플레이어에게 위협이 되는군요. 네,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더 효율적인 대안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프리미엄을 누리던 플레이어들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캐리데일 리포트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지적을 했다고요. 밈 효과의 소멸이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이것도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리데일은 다시 한번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하는데요. 아까 MSTR이 비트코인으로 성공했던 방식과 BMNR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캐리데일은 MSTR이 초기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는 사실 이상의 특별한 요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밈 효과라는 거죠. 밈 효과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그런 밈 말인가요? MSTR이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그때 비트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있었죠. 앞으로 법정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자장하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라는 인식도 강했고요. 아,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엄청났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이클 세일러라는 MSTR의 CEO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언변, 비트코인에 대한 거의 광적인 확신, 그리고 끊임없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비전을 설파하는 모습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사람들은 단순히 MSTR이라는 회사의 가치만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마이클 세일러라는 인물과 그가 제시하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열광했던 겁니다. 마치 종교적인 믿음처럼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MSTR 주식을 단순한 비트코인 가치의 대리 투자 수단 그 이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에 더해서 MSTR이라는 기업과 그 리더십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밈적인 열기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기꺼이 지불했던 거죠. 그래서 NAV 대비 2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고요. 아하, MSTR의 초기 성공에는 그런 강력한 밈적인 요소, 즉 시장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네, 캐리데일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BNNR이 지금 처한 환경은 MSTR이 부상하던 시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이더리움 역시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자산이지만 비트코인 초기에 디지털 금과 같이 투자자들을 사로잡는 단일하고 강력한 밈적 서사를 갖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스마트 계약 플랫폼, 웹3 인프라 등 중요한 내러티브가 있지만 비트코인만큼 직관적이고 강력한 한방은 부족하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 자체가 그때만큼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관심은 높지만 과거와 같은 광적인 열기는 상당히 식었죠. 규제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BMNR이 단순히 MSTR의 전략을 따라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밈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캐리데일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MSTR 자체의 프리미엄도 예전 같지 않다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MSTR조차도 한때 2배를 훌쩍 넘었던 NARV 대비 프리미엄이 최근에는 1.5배 미만, 어떨 때는 1.3배 수준까지도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점차 밈이나 스토리보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즉 NAV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STR을 따라하는 BMNR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예측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감성적인 열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죠. BMNR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가치나 새로운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MSTR보다도 더 낮은 프리미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캐리데일의 분석이 정말 날카롭고 논리적인데요. 내부적으로는 플라이휠 엔진이 삐걱거리고 투명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직접 투자나 ETF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프리미엄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캐리데일 리포트의 핵심적인 비판 내용들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BMNR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버티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물 투자자들, 피터 틸과 캐시 우드의 존재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투자 철학의 대립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이 논쟁의 또 다른, 어쩌면 더 본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캐리데일 캐피탈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데이터 기반 합리주의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네, 재무제표, NAV 프리미엄, 주식 발행 기록, 경쟁 환경 분석,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중요하게 봤죠. 그렇죠.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현재의 사실들은 토대로 BMNR의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겁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의 아주 전통적인 가치 투자 혹은 공매도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반한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숫자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혁신 기술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요. BMNR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피터 틸. 이 사람은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도 유명하고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죠. BMNR 지분을 무려 9.1%나 가지고 있다고요? 네, 피터 틸은 일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도 친속한 캐시 우드.
그녀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역시 BMNR 지분을 3.61%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죠. 이 두 사람의 이름값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들은 왜 캐리데일이 제기하는 그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고 BMNR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캐리데일의 분석을 못 본 걸까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걸까요? 캐리데일의 분석을 못 봤을 리는 없겠죠. 아마 캐리데일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NR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캐리데일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간 지평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관점과 시간 지평이요? 네, 캐리데일이 현재의 문제점과 측정 가능한 가치에 집중한다면 피터 튠과 캐시 우드는 미래의 가능성과 아직 측정되지 않은 잠재력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베팅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BMNR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산, 즉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가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쩌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BMNR이라는 회사 자체의 현재 재무 상태나 프리미엄 변화 이런 것보다는 BMNR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의 미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들은 이더리움을 단순히 또 다른 암호화폐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고 불리는 웹3 시대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인프라 혹은 디지털 오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 계약, 디파이, NFT, 메타버스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될 플랫폼이라는 믿음이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더리움이 그렇게 중요해질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 BMNR이 겪고 있는 단기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를 들어 NAV 프리미엄이 100%에서 20%로 줄어든 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프리미엄 축소나 주가 변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사소한 소음, 노이즈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예측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앞으로 10배, 100배 오른다면 지금 20% 프리미엄이냐, 100% 프리미엄이냐 하는 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폭등하면 지금의 프리미엄 논쟁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BMNR이 현재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플라이휠 전략을 통해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이더리움을 확보하려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그 전략 자체를 현명하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이더리움을 많이 쌓아두는 게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캐리데일이 악성 희석을 하고 비판하는 그 행위가 틸라 우드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비저너리 캐피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재무제표나 시장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 방향과 미래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고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본을 의미하죠. 피터 틸과 캐시 우드는 이런 비저너리 캐피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실제로 캐시 우드의 행동을 보면 이런 믿음이 정말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캐리데일의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BMNR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 오히려 아크인베스트는 BMNR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잖아요. 10월에 5만 4천 주를 더 샀다고 하던데요. 네, 그건 정말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캐리데일 같은 공매도 세력이 아무리 합리적인 데이터로 공격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이 회사와 그리고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는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돈으로 직접 보여준 거니까요. 이건 단순한 말이나 분석 리포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보다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피터 틸이나 캐시 우드는 단순한 거액 투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기술 산업과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이자 어떻게 보면 미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름값 그리고 이들의 투자 행위 자체가 BMNR이라는 회사와 그 전략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처럼 작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투자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캐리데일이 아무리 차갑고 논리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아도 하지만 피터 틸과 캐시 우드가 저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캐리데일의 합리적 분석을 상쇄하는 강력한 반대, 서사,
내러티브, 즉 미래 비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네요. 한쪽에는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철하고 논리적인 비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래 비전에 대한 강력한 신념과 거물급 투자자들의 후광호가가 버티고 있고요. 이 상황을 보면 기술주 투자,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 실적과 가치를 봐야 할지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에 베팅해야 할지 참 어려운 딜레마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BMNR처럼 그 기초 자산 이더리움 자체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 현재 가치 vs 미래 비전의 긴장 관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재무지표나 캐리데일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보면 분명히 위험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피터 틸과 캐시 우드의 예측대로 이더리움의 가치가 미래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우려는 그저 지나가는 기우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투자자들은 이 양쪽의 이야기 중에서 어느 점을 더 믿을 것인지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군요. 정답은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데이터와 분석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캐리데일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고 미래의 파괴적 혁신과 거물들의 안목을 믿는 투자자라면 틸과 우드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BNN의 사태,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겹의 복잡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재무적 차원에서 보면 BNNR의 핵심 성장 전략인 플라이휠이 NAV 프리미엄 축소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악성 희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신주 발행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였죠.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암호화폐 시장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직접 투자가 쉬워지고 특히 현물 ETF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BNNR과 같은 암호화폐 대리 투자 모델의 매력과 지속 가능성 자체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프리미엄을 내면서 간접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 거버넌스, 즉 경영 방식의 문제입니다. 캐리데일이 제기한 것처럼 회사가 핵심적인 성과 지표 공개를 축소하고 있다면 이는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박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뢰의 문제라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두 가지 다른 투자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캐리데일로 대표되는 측정 가능한 현재 가치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투자 철학, 그리고 피터 틸과 캐시 우드로 대표되는 미래 비전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신념을 우선시하는 투자 철학, 이 둘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죠. 와,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네요. 재무, 전략, 거버넌스, 그리고 철학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시장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 점을 엿볼 수 있는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캐리데일의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의 BMNR 주가 반응입니다. 리포트 발표 직후 주가가 63달러 선에서 60달러 선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캐리데일 리포트가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는데도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네, 물론 하락은 했지만 리포트 내용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시장 참여자들이 캐리데일이 제기한 문제점들, 즉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거고요. 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동시에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텼다는 것은 피터 틸과 캐시 우드라는 거물급 비저너리 캐피털이 구축해놓은 강력한 강세론과 미래 서사의 방어벽 역시 상당히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캐리데일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동시에 틸과 우드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역시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양측의 힘겨루기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팽팽한 균형 상태라고 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결국 BMNR의 향후 주가 방향은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더리움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겠지만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길게 살펴본 여러 내부적인 논쟁들, 과연 플라이휠 전략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회사는 투명성을 회복하고 투자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캐리데일이 보여주는 데이터와 티르우드가 제시하는 비전 중 어떤 이야기에 더 설득력을 느끼고 무게를 둘 것인가, 이 복잡한 힘겨루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보이지 않는 믿음 사이에 영원한 줄다리기. 정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BMNR 사태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투자 그리고 기술주 투자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빗 마이너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BMNR을 둘러싼 공매도 리포트와 강세론의 충돌이라는 정말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캐리데일 캐피탈의 날카로운 분석부터 피터 틸과 캐시 우드의 미래 비전까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BNN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어떤 기업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만약 그 기업이 피터 틸이나 캐시 우드처럼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비전 제시형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업에게 어느 수준의 정보 공개를 기대하고 또 요구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거물들의 후광이 투명성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캐리데일이 보여준 것처럼 측정 가능한 현재의 데이터와 재무지표, 그리고 틸과 우드가 제시하는 것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미래 비전이라는 서사,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아마 각자의 투자 철학과 경험,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다른 답을 내놓으시겠죠. 하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데이터와 비전, 합리와 신념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 어쩌면 투자의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